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양을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수백 년 동안 서로 전쟁을 했지만 지금 EU라는 체제 안에서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과 승리를 겪었지만 외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들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 일본과 또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베트남과 미국이 전쟁을 했지만 지금 서로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에 있듯이 우리도 마냥 과거의 원한에 사로잡혀서 적대시하는 것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됐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저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오해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일본이 못 살았었다. 족발이라고 그러고 일본을 자꾸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일본은 원래부터 조선보다 잘 살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오늘날 일본이 잘 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봉건제 사회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개항기 시대의 수액 정책을 선택했지만 일본은 개항 또는 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을 오늘날 강하게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본에는 반기업 정서가 우리와 다릅니다. 없습니다. 거의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일본식 경영에 대한 이야기. 일본이 경영면에서 자기 문화와 기업 문화를 이렇게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기업이 강한 거죠. 우리가 한 일부에서는 일본 기업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 일본을 따라잡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아직도 많은 부분들 일본으로부터 부품이나 주요 기술은 일본으로부터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치, 음란, 나태 이걸 내부를 시키면서 일본을 계속 문화적으로 저위에 있는 나라라고 폄하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나온 중국의 중산대학 연구원인 박상희 연구원이 쓴 선비, 사무라이 사회를 관찰하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이 책은 1590년부터 1764년 사이에 기록된 35건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우리 조선 사회에서 이미 일본에 대한 어떤 인식을 했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얼마나 일본이 이제 앞서 있었는지를 정말 조선 선비들 통신사의 눈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약 35건의 사료를 가지고 정리를 한 책인데 이걸 여러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2장, 5장과 7장이 제가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사치와 번영이라고 하는 장인데 여기 보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 7장에 보면 기술적으로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건의 이 사신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은 뭐냐면 사회원들의 인식은 한마디로 일본은 나라는 풍요롭지만 생활은 검소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항상 풍요롭게 차려먹는 게 특징인데 일본은 먹는데도 그렇게 사치스럽게 먹지 않고 사찰이나 저택이나 굉장히 장대한데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물산 같은 거는 중국의 가장 부자 지역인 소주나 항주 이상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검소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6장에 보면 기술 쪽에 나오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게 이제 규격화된 것을 쓴다. 우리가 이 다데미 같은 거 보면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창조도 규격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솜씨도 천하제일이다. 이 천하일이라는 이제 칭호를 이제 장인들한테 부여해 주는데 이게 처음에 오다 노부가나 시절에는 금지되어 있었다가 다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허가를 해가지고 이 장인들이 이 천하제일이라는 뜻의 천하일이라는 칭호를 받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술 일본을 낙태한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711년에 쓴 사형은 임수관이 쓴 거는 마치 천년의 것으로 기미워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지금까지 발휘할 수 없다. 사람의 기묘한 솜씨도 조물주의 묘함을 훔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정교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도량형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칸의 크기가 한 치도 다르지 않는다. 모두 6첩이다. 창문들 같은 거. 다른 집에 옮겨놓더라도 조금도 들어맞지 않으면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건 미국에서 규격화된 것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데 도량형 통일이 사실 그때 이후에 굉장히 서양에서도 발전되는 것인데 이건 이미 일본에서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통용되는 척도의 정밀함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박제가가 북학위에 나중에 이제 실학사상 가지고 박제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관에서 서술한 제도 이게 이제 침수정국 시대의 주나라에서 거기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형태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 일본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박제가가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조선술도 임진왜란 때만 해도 조선의 배가 일본의 배가 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파 그래가지고 이제 명량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서로 배를 부딪히면 조선 배가 이기는 겁니다. 그만큼 조선 배가 이제 단단하고 우수했었는데 그건 임진왜란 때 얘기고 그로부터 이제 200년 후에 가면 어떻게 되냐? 이 군관이었던 홍경회가 일본 배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일본 배가 조선 배가 훨씬 우수하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미 각국 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최고의 배는 네덜란드 배다. 그때까지 17세기 네덜란드의 세기였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배양기 시대에 최고의 패권 국가였죠. 그래서 최고의 배는 네덜란드 배고 그 다음 우수한 배는 중국 배고 남경의 배고 그 다음 일본 배고 조선 배가 제가 가치이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했었는데 이 군관인 홍경에는 누구보다도 이 조선술 군함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본인들이 저 배에다가 다 경기를 치른다면 어느 나라도 당해낼 수 없을 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정도로 일본의 조선술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63년에 갔던 남욱은 일본 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섬나라라서 배를 말처럼 부린다. 배가 가볍고 견고해서 한 실월만큼 틈도 없다. 뭐 이걸 막으려고 천조 가지고 우리는 물이 들어오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옛날 임진왜란 때는 육지에서 싸우는 일본을 이길 수 없는데 바다에서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바다에 싸우면 이길 수가 없다. 육지에서 물리쳐